예, 넘어가면은 비트코인과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인데 네. 사실 이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관관계라는 단어도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좀 쓰는 경향이 있어요. 네. 상관관계를 사람들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가 올랐는데 떨어지면 이게 상관관계가 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상관관계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개념인 거고 통계학적으로는 이제 그 상관 계수라는 네. 수치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 숫자로 표현을 하는데 1이면은 아주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 마이너스 1이면은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고 이제 그 중간 정도가 0인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데 상관 계수는 일정한 게 아니고 두 가지 자산의 상관 계수를 봤을 때 일정하지 않고 변동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기간을 정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냥 내가 최근에 내 기억 속에서 선별적으로 이때는 이랬는데 저때는 저랬으니까 이거는 상관관계가 높아 낮아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 아닌 거거든요. 맞아요. 상관관계는 어떤 데이터를 기간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도 그쵸.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숫자가 진짜 데이터를 확인하고서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내 느낌대로 어저께 보니까 하나는 올랐고 하나는 떨어졌으니까 이건 상관관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한번 스스로 짚어볼 필요가 있고 여기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투자 포트폴리오 이론 중에 자산의 상관 계수가 낮은 거를 담아야지 포트폴리오 다이버시피케이션 베네핏이 있다는 이제 이론에서 나온 건데 다이버시피케이션 베네핏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상관 계수는 이론적으로는 1만 아니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마르코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 공식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그 공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상관계수가 0.9부터 이제 리스크를 줄여주는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0.9면은 이제 실질적인 어떤 베네핏이 보기에는 너무 적기 때문에 이론상의 숫자인 거고 한 내보기엔 0.8부터면은 포트폴리오에 담을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국하고 영국 주식 같은 경우 그 상관계수를 보면 0.8밖에 안 나오지만은 네.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열심히 영국 주식을 담는 이유는 0.8만 돼도 섞었을 경우에 그 리스크 리덕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은 상관계수가 어떨 때는 0으로 가기도 하고 높을 때는 뭐 0.8까지 가기도 하고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장기간에 2015년부터 저희가 스타디를 했잖아요. 네. 예, 보면은 장기간에 했을 때는 거의 한 뭐 0.1 뭐 그런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산군과 비교해 봤을 때 주식시장과의 상관계수는 굉장히 낮은 편이죠. 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넣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 다음 질문은 이 백종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냥 요리하시느냐고 바쁘실 텐데. 그러게 저희 채널을 또 구독해 주시는지 몰랐네요. 네, 영광입니다. 네. 네, 질문은 특근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거래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트래블 룰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서 국내 거래소들끼리 협력하는 부분이 있는지 가능할지 아니면 뭐 외국 거래소가 범용적인 트래블 룰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해외 거래소로 송금이 안 되는 건지 네.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트래블 룰 도입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지금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 대한민국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회원국가이죠. 그래서 그 회원국가인 경우에는 이 기구에서 이 국제기구에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 권고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권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트래블 룰을 가상자산에 적용시키라는 게 이제 있습니다. 이 트래블 룰을 사실 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 뭐 간단하게 설명해 그렇죠. 주시면 예. 트래블 룰은 이제 사실 이게 트래블 룰이 가상자산에만 적용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기존 금융시장에도 있는 건데 은행이나 이런 경우에도 일단 그런 거죠. 어떤 자산을 송금하는 또는 수취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이게 어디서 누가 송금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수취를 하는지 이런 정보까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룰이에요. 기존 금융권에서도 아마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기존 금융권에는 이게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용을 시키는데 이제 큰 어려움이 지금 상황에서는 없지만은 가상자산 업계는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다 수집하기에는 지금 인프라가 다 갖춰주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거래소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급법 시행령에서 거래소한테 이런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좀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써 있냐면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적용하는 시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좀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상자산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공동의 솔루션을 일단 도입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 시행 시기를 지금 현재로는 2022년 3월 25일로 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협력이 가능할지, 그러니까 이게 국경을 넘지 않으면은 어느 정도 이 규제가 마련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대형 거래소들끼리 협력을 할 어떤 그런 모티베이션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협력을 하면 되는데 그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국내 거래소들끼리는.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라이센스 제도로 이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 라이센스를 받고 이제 영업을 하려면은 그런 업체들이 사실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업을 해서 공동 솔루션을 개발하는 게 충분한 시간만 주어지면은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백종원님께서 물어본 것처럼 외국 거래소인 경우에는 그러면 그 외국 거래소한테서 정보를 제공을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외국 거래소는 사실 우리나라 관할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무가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경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거래소의 송금을 제한하는 정도까지 갈 거에 대해서는 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이럴 거다 저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네. 일단 지금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도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기준을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고 2021년에 아직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저희가 정보를 제공받아야 될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이 거래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해외 거래소의 송금을 제한하는 수준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직 너무 논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 일단 금년 중에 발표될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그 트러블 룰 세부 사항 적용 범위를 네. 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트러블 룰 때문에 외국 거래소의 송금을 제한할지 안 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드리기에는 시기상조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해지는 대로 네. 가장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뭐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모르겠지만은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건 추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온 머리가 약간 마우스 우클릭 좌클릭 같네. 아니 머리가 자꾸 내려오는 것 같아가지고. 네, 다음 질문 정규영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5개나 주셨어요. 예. 저희가 질문 5개 준비했었는데 그러게 5개 속에 이렇게 있는 거 보면은 반칙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끔 들고요. 그렇죠. 예, 이게 저희 이제 마지막 오늘 다룰 마지막 질문인데 예, 여기 있는 거 다 다루지는 못하고요. 너무 예. 욕심쟁이세요. 예. 두 개만 네. 1번하고 4번만 형평성을 위해서 예. 2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앞으로 실사용이 가장 많아질 것 같은 가상자산은 네. CBDC인 것 같습니다. 향후 CBDC의 주축을 이루는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가 될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CBDC를 구축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CBDC는 사실 저희가 코인 클래스에서 한번 다뤘던 거 기억나요? 네. 사실 어저께 좀 봤는데 다시 아, 그래요? 예, 새록새록 잘했더라고요. 저희가. 아, 그래요? 저도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 하면서 코인 봤는데 클래스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CBDC는 이 영상에서도 잠깐 얘기는 하지만은 다시 한번 여기서 짧게 짚으면은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사용하는 돈들은 사실 다 디지털화 이미 돼 있지만은 중앙은행의 돈이 아니라 이제 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를 먼저 찍어내고 그거를 기준으로 은행들이 대출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게 유통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화량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들 우리 계좌에 찍히고 거기서 우리 돈을 인출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게 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돈들은 사실 이미 디지털화가 돼 있긴 하지만은 그거는 중앙은행의 돈은 아닌 거고 여기서 말하는 CBDC 중앙은행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는 중앙은행의 본원 통화를 디지털화를 해서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여태껏 생각하는 그 디지털 커런시랑은 다른 거인 거고 뭐 이거 왜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알 텐데 어떤 플랫폼이 사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CBDC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앞서간 게 중국인데 그렇죠. 이 정부들이 그렇게 크게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워낙 많이 앞서가다 보니까 그 언론에 보도된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중국 이미 테스트를 마치 그렇죠. 테스트를 마치고 여러 도시에서 했어요 이미.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가 본 거는 뭐 북경하고 상하이까지도 이제 넓히겠다고 그런 뉴스를 본 것 같은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서 사용되는 플랫폼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대중들한테 알려진 블록체인이 아니고 중국의 인민은행이 고유로 만든 체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종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아무나 뭐 참가를 해가지고 노드를 운영하고 뭐 밸리데이션하고 이런 게 아니고 노드에 참여하는 사람은 중앙은행 플러스 대형 은행들 이렇게 한정적인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CBDC들은 뭐 어떤 체인을 사용할지 지금 모르나. 근데 최근에 어떤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중앙은행들한테 우리 체인을 써주세요 하고서 마케팅하고 다니는 그런 어떤 재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다 자기가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진 거 솔루션을 사용을 하면은 더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효율적일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기회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아직 어느 나라의 중앙은행이 어느 체인을 사용하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는 아직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가까운 시일 내에 뭐 나올 수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돼요.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OCC라는 기관에서 은행들을 총괄하는 어떤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데 스테이블 코인의 그 인프라를 은행들이 사용을 해도 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네. 뭐 그걸 만들었다고 해서 모든 은행들이 쓸지 안 쓸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기존의 스위프트 기반의 시스템보다는 훨씬 더 비용이 덜 들고 시간도 빠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안 쓸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들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사실상 이게 일종의 미국의 CBDC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미 US 달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뭐 이런 데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서 US 달러가 유통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뭐 CBDC를 연구하고 있다는 뉴스는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그런 어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용한 방법을 하나 이렇게 열어놓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규정을 만듦으로써. 그랬을 경우에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을 굉장히 좋게 보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제 대두되는 게 만약에 미국의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US 달러를 유통시키는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은 유스 케이스에 올라가는 거에 공헌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그런 거를 CBDC라고 간주를 우리가 한다면은 뭐 이더리움이 CBDC의 혜택을 받는 블록체인 중에 하나다라고 논리를 피는 근거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정주영님의 네 번째 질문. 기관의 돈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다고 하시네요. 네. 기관 투자가 향후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인지 많아진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존버하고 있는 비트를 사려고 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개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팔게끔 이렇게 유도할까 약간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뉴스 헤드라인이 한참 나오다가 좀 안 나오니까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거래소 거래량을 보는 것 같아요. 거래소 거래량을 봐가지고 US 달러로 거래되는 거래량하고 USDT로 거래되는 거래량을 비교해 봤을 때 USDT로 거래되는 거래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US 달러로 거래되는 거래량은 그보다 작고 또 아니면 2017년이랑 비교했을 때도 별로 많이 안 컸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관이 들어오는다면은 US 달러에서 곧장 들어올 텐데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가 않으니 이게 별로 안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기관의 자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판단하는 건 좀 잘못된 판단이죠. 왜냐하면 거래량이라는 거는 특히 USDT 같은 경우는 일단 입금을 한 다음에 입금이 한 게 이제 들어온 거 다 자금인데 같은 자금 가지고 10번씩 100번씩 이렇게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 거래량이랑 늘어나는 건데 사실 그거는 처음에 유입된 거보다 부풀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US 달러로 만약에 보험회사가 돈을 넣는 데는 그건 샀다 팔았다 안 하니까 그냥 쭉 들고 있는 건데 그렇게 집계되는 숫자랑 샀다 팔았다가 잔뜩 많이 담겨져 있는 그 숫자랑 비교를 하면은 그거는 정확한 비교가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숫자는 좀 약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관 투자가들은 사실 거래소에서 많이 안 사요. OTC 거래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제 거래소에서 사게 되면은 가격을 많이 움직이게 되니까 큰 물량을 사는데 기관들은 그렇기 때문에 장외 거래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이건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거래소의 거래량 데이터는 전혀 잡히지가 않죠. 실제로 이제 OTC에서 많이 거래가 된다는 데이터는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인용하고 있는 크립토 쿼안트라는 한국에 기반을 둔 데이터 그 회사가 있는데 엄청 유명해져. 점점 많은 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도 이제 얘기하는 것이 온 체인상에서 BTC 거래량의 93%가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거래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7%만이 거래소를 거치는 거래량이라고 하니까 그럼 93%는 이게 대부분은 거래소가 아닌 데서 거래가 된다는 건데 그 많은 부분이 OTC 브로커를 통한 거래일 수가 있는 확률이 큰 거죠. 기관들이 이제 그런 OTC 브로커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미 기관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다. 데이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 기관 투자자가 향후 더 많아질 향후 것인지
전망. 향후는 이제 많아지는 거죠. 이제 기관 투자는 이제 그러니까 개인처럼 사야지 하고서 얼른 사고 팔아야지 하고서 얼른 팔고 그쵸. 그렇게 빨리빨리 결정을 못 내려요. 이 기관 투자라는 거는 큰 금융기관이고 사람도 많이 있고 다 넥타이 메고 회사 다니고 결정 한번 할 때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네. 빨리빨리 움직이는 기관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투자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많은 서류 심사를 거쳐야 되고 그 결정이 내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결정이 내렸을 때부터 집행할 때까지도 시간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결정이 내렸을 때 신문에 보도된 거고 지금 헤드라인으로 나온 회사들 아직 집행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들어올 여지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커피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2월 초에는 마이크로 스트라테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기업들 모아놓고서 어떻게 그 잉여 자금들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컨퍼런스를 통해서 알려주겠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이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여지는 남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네. 팔게 할 거는요. 정책 같은 거 없어요. 그딴 거 없고요. 그냥 가격을 높이 지불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개인들이 팔게끔 만들려면은 높은 가격을 불러야죠. 네.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최근에 약간 음모론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가격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예.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게 약간 기관에서 하고 싶어서 부정적인 뉴스를 흘리는 게 흘린다던가 아니냐. 약간 이런 게 아닌가 예.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 카더라니까 뭐 진실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시장 원리에 의해서 네. 생각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팔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 그럴 때 매도 물량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그쵸.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은 사실 개인 투자가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기관들은 되게 늦게 들어온 거고 네. 들어오는데 많은 허들이 있는 거고 개인들은 그냥 되게 쉽게 살 수가 있잖아요. 코빅 같은 데를 통해서. 그래서 미리 개인이 들고 있다가 기관이 들어와서 높은 가격 부를 때 그때 팔으면 되는 겁니다. 코빗을 통해서 또 들어와서 빠르게 거래를 하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어떤 금융 자산에 보통 개미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진을 칠 수 있는 경우는 역사상 많지가 않았거든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게 가상자산 지금 그런 상황인 거기 때문에 이 개미 투자가들 분들이 충분히 이걸 활용을 해서 재테크수단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답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1차 AMA는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앞으로도 게릴라식으로 계속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커뮤니티란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크미 에니팅!